본 방송은 8월 24일 토요일에 녹음됐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581번째 이야기 두 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월요일 방송에 이어서 KBO 구단들의 모기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함께 이야기해 주실 패널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두나 PD님, 민경훈 씨, 조은희 씨, 그리고 진정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부의 첫 타자는 SSG, 즉 신세계입니다. 사실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재계 순위에서 신세계 그룹이 11위였는데요. 총수가 이제 총괄 회장 이명희 씨로 기재돼 있어서 2부의 첫 주인공으로 따로 빼놨어요. 신세계,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장 설레고 있을 기업이 아닌가 싶은데 상황은 좀 어떤가요? 먼저 야구단 얘기만 살짝 하고 넘어갈게요. 네. 이제 신세계 야구단은 한국형 구단 운영에 되게 충실한 팀이죠. 다른 팀들은 살짝 자생력 생각도 하는데 SSG는 야구단의 마케팅 가치를 되게 높게 본다고 느꼈어요. 뭐 기업과 구단의 협업이 적극적인 팀 하면 아까 월요일 방송에 말했던 NC라던가 뭐 SSG까지 같이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SSG는 멋진 야구단을 통해서 우리 그룹의 사업을 좀 홍보하자라는 느낌이에요. 실제로 실적이 부진한 사업들이 좀 몇 개 있죠. 와인이라든지 뭐 이마트의 멤버십 프로그램이라든지 한두 개가 아니죠. 네, 이런 것들을 야구단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되게 보여요. 물론 이제 신세계 기업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여기도 월요일 방송 때 롯데와 마찬가지로 좋은 얘기 먼저 할게요. 실적 부진해서 슬슬 회복되는 중이긴 합니다. 이제 커머스 쪽의 G마켓이랑 SSC닷컴, 쓱닷컴 원래 타격이 좀 심했죠. 6월에는 특히 C레벨 인사 7명을 한꺼번에 교체하는 살짝 문책성 교체도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 1분기에도 쓱닷컴은 적자가 139억이 났고 G마켓도 85억 정도였죠. 근데 2분기 들어서는 적자폭을 좀 더 줄였어요. 쓱닷컴은 이제 에비타가 22억 오히려 흑자가 됐고 G마켓은 8억 적자가 났죠. 이마트는 적자폭이 더 심하긴 한데 그래도 트레이더스가 영업이익을 220억 기록하면서 홈런을 친 거고요. 그리고 신세계 프라퍼티도 최근에 스타필드 수원이 개장하면서 매출이 750억 찍었어요. 그래서 결국 쓱닷컴이랑 G마켓의 적자 행진이 언제 흑자로 전환될까에 좀 남은 초점이 맞춰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커머스의 핵심 역량이자 현재 SSG의 약점으로 꼽히는 게 바로 물류예요. 근데 6월 초에 CJ랑 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죠. 그 효과가 이번에 2분기 영업 실적에서 나타난 것 같고 사실 쿠팡이랑 경쟁하는 게 쉽진 않겠지만 뭐 아무튼 파이팅입니다. 네, 쿠팡을 제외한 이커머스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힘들어요. 롯데온도 그렇고 뭐 쓱닷컴도 그렇고 제가 학부 시절 때만 해도 쓱페이랑 스마일페이 합병 얘기 계속 났었는데 결국에는 그게 결렬됐다는 소식을 올해 4월쯤에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베이 인수도 그렇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이건 정말 쉽지 않다. 근데 이커머스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은 짧게 이건 좀 그냥 재밌는 썰 같은 건데 저 학부 때는 제가 경영학부다 보니까 그 과제가 있는데 어떤 과제였냐면은 롯데 그룹에서 롯데온 그 이커머스 그거를 계속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사업성을 가지고 그런 논하는 그런 주제가 있어요. 근데 이게 3년째 똑같은 주제라는 거. 그러니까 성공했다면 그 과제가 없었을 텐데 그만큼 사업 상황이 좀 좋지 않다. 좀 힘들다 이런 얘기 하고 싶었고 신세계 건설 이쪽도 리스크 문제가 좀 있는데 신세계에서 아파트 자체 브랜드 뭐 네이밍으로 빌리브를 새로 창건을 했어요. 그래서 아파트 시공에 이제 뛰어들었는데 이게 지방 사업장 중심이다 보니까 미분양 얘기가 정말 많은가 봅니다. 뭐 대구나 포항이나 이런 데에다가 빌리브를 짓는 거죠. 근데 이게 롯데건설도 그렇고 지금 건설사가 잘 되려면은 일단 분양 시장이 좀 살아나야 돼요. 근데 지금 그렇지 못하니까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고 한창 정영진 회장님이 야구장 많이 찾아주셔다가 어느 순간부터 뜸하신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몰라서 뒤에 쓱 팬분들이 얘기해 주시겠지만 그리고 제 주변에 쓱 팬들 얘기 들으면은
오너가 이렇게 야구단에 너무 지나친 관심을 쏟는 것도 마이너스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도 궁금하다. 쓱팬 네. 제가 이거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최대한 말을 좀 덜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앞에서 워낙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월요일 방송에서 롯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결론적으로는 롯데나 신세계가 다 어렵죠. 그쵸. 어려운데 왜 어려운지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롯데 지금 시장이 온라인 중심 그 유통 시장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가고 있는 거는 뭐 당연 사실이고요. 뭐 최근에 온라인 비중이 한 몇 달 전에 이미 그 오프라인 비중을 넘었다. 그러니까 과반을 넘었다라는 뭐 말도 있으니까 이건 뭐 당연히 따라잡아야 할 유통 기업이라면 당연히 따라잡아야 할 시류인데 결론적으로 롯데나 신세계나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는 이유 좀 다르다고 봅니다. 롯데는 너무 안에서 저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신세계는 뭔가 하긴 했어요. 근데 뭔가를 했는데 그러니까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뭐 시도는 좋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신세계에 대해서는 시도를 여러 가지 하긴 했는데 지금 앞서 이제 조은희 패널님께서 뭐 부지만 사업들 몇 가지라 말씀하셨지만 이게 몇 가지가 아니라 아마 수십 가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거는 굳이 여기 방송에서 말씀 안 드려도 이미 유튜브에 좋은 영상들이 차고 넘칩니다. 뭘 말았고 뭘 망했고 뭘 시도했다가 뭐가 어떻게 엎어졌는지 뭐 정말 그 유튜브에서 잘 정리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시도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도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도들이 지금 다 망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차입금 규모가 너무 늘어났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이마트 성수 본사를 세일한 리스 방식으로 예, 그러니까 판고 어쨌든 그 건물계 쓰는데 팔고 이제 그 단기 차입 같은 걸 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로 그룹에 돈이 없다는 소리죠.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지금 뭐 계열사에서 뭐 이리저리 돈 끌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물론 뭐 앞서 조은희 평님께서 말씀하신 바로는 뭐 영업이익이 조금 나거나 혹은 뭐 적격폭이 줄었다라고는 하지만 이전에 지금 이미 발생한 차익금 규모로 생각을 하면은 지금 이 정도 이익 혹은 이 정도 적자폭 감소 가지고는 지금 맞아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제 응원팀이니까 당연히 잘 됐으면 좋겠고 저도 SSC.com 요즘 열심히 들어가려고 노력은 하는데 전 잘 풀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서 그 또 피디님께서 이제 그 회장님 질문을 해주셨잖아요. 네. 원래는 처음 야구단 인수할 때는 부회장님이셨죠. 그죠. 부회장님이시다가 몇 달 전에 회장으로 승진을 하셨죠. 그죠. 어떻게 이렇게 그룹 운영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떻게 회장이 승진을 했냐 이렇게 하지만 뭐 혈통이 그러다 보니까 뭐 언젠가는 당연히 있을 수순이었고 근데 이제 엄마한테 혼이 났다라는 게 또 정설이죠. 한편으로는 지금 앞서 또 그 훈이 패널님께서 말씀한 CLL 인사 7명 교체된 게 이게 정용진의 뜻은 절대 아니다라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관측이고요. 엄마한테 사실 근데 이게 그 지금 그 신세계가 말이 신세계지만 사실 이마트 야구단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신세계 백화점 계열은 지금 그 정유정인가요 이름이 정유경인가? 정유경 여동생이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백화점도 뚫게 맞고 이마트도 뚫게 맞았어요. 엄마가 아마 그 위에 어머니께서 이명희 명예회장님께서 그 화가 좀 크게 나신 것 같은데 둘 다 지금 어렵고 근데 이제 오너 리스크는 옛날보다 좀 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안은 맨날 뭐 걸프는 야구장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보고 막 이렇게 뭐 L자 그리시고 이렇게 주변에 막 KBO 찾아가시고 네, KBO 찾아가시고 했는데 이게 회장 딱 되시자마자 갑자기 귀신같이 SNS도 딱 끊으시고 야구장 찾으시는 빈도도 좀 확실히 줄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단에 대해서 좀 관심이 옛날보다 좀 덜해지신다는 체감이 그 팬 개인으로서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신세계는 야구단으로서 뭔가 할 게 되게 많잖아요. 여기도 유통기업이니까. 그렇죠. 네, 뭐 롯데랑 지금 직간접적인 경쟁 관계니까.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든 그 회장님 입장에서는 구단의 관심을 단기적으로 끊기는 쉽지 않고 게다가 지금 청라도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 이게 저는 사실 좀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확실히 이게 그룹의 의지가 있다 보니까 건물이 이미 지금 기초공사 지금 한창 땅땅땅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지금 저기 롯데 같은 경우, 부산 롯데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신구장 얘기 나온 지 수십 년째 됐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구단 그 모그룹 차원에서 확실한 의지가 있다 보니까 금방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청라돔이 청라돔이 지금 2028년인가요? 2027년인가요? 아마 보통 요즘 건설이라는 게 항상 이런저런 하다 보면은 뭐 말이 6년이어도 뭐 7년 8년 밀리는 거는 뭐 부지 기수라서 저는 한 2028년 내지 2029년 보는데 뭐 어차피 그게 구장 지으면 또 거기서 마케팅하고 이것저것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또 야구장만 짓는 게 아니고 약간 복합 그렇죠. 문화 센터를 짓는 복합 거라서 문화 센터죠.
그래서 이게 저기 메이저로 치면 저기 애틀란타 저기 브레이브스를 조금 좀 참고를 한 것 같아요. 거기도 배터리 애틀란타 그런 예, 거기도 약간 야구장을 똑같아요. 지금 SSG는 똑같아요. 야구장을 원래 애틀란타가 터너필드라고 해가지고 그 시내 한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관중 좀 머리 좀 교통 문제도 있고 그리고 좀 사실 그리고 오래되지도 않았거든요. 문학이랑 아주 똑같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20년만 그 터널필드 딱 쓰고 지금 그 약간 교회로 이전을 하면서 트루이스트 파크죠 이름이 예, 트루이스트 파크로 옮기면서 거기 근처에 지금 SSG랑 똑같아요. 그 근처에 이제 백화점 만들고 뭐 이런저런 뭐 상업시설 만들어가지고 둘의 시너지를 일으키는 노력을 했고 지금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SSG가 그거를 따라해서 문학도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완전 시내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내 근처에 있죠. 구월동이 지금 이제 인천의 그런 중심지인데 구월동이 꽤 가까운데 근데 이제 지금 그거를 다 나름 교회로 여겨진 청라로 조금 멀리 옮겨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애틀란타의 경우를 좀 벤치마킹을 해서 사업을 해보려는 것 같은데 저는 되게 괜찮은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게 제가 옛날에 한 3년 전에 그 야구공소 들어온 다음에 처음 썼던 글이 서울을 생각하는 청라돔이라는 그런 주제로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은 청라돔이 그럼 물론 이제 행정구역상으로는 인천에 있어요. 인천에 있긴 한데 사실 이게 교통수단만 놓고 보면은 사실 인천보다도 서울 쪽에서의 접근성이 더 좋습니다. 그 공항철도 여러분들 뭐 저기 뭐 출퇴근하시거나 혹은 이제 그 인천공항 갈 때 타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빨라요. 역이 별로 없다 보니까 슝 갑니다. 근데 그게 그 공항철도역이 바로 청라돔 바로까지는 아니지만 근처에 있습니다. 걸어서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 것도 있고 고속도로망도 되게 잘 갖춰져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7호선 서울지하철 7호선도 지금 청라돔 앞으로 갈 예정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청라돔이 사실 뭐 인천 홈팀이라는 건 변함은 없겠지만 사실 서울을 좀 더 바라보고 그러니까 서울을 좀 더 노리고 짓는 구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뭐 교통이 안 좋더라도 만약에 외부에 있더라도 거기 안에 또 호텔이 있으니까 거기서 또 뭐 숙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약간 이렇게 되게 와서 야구만 보지 말고 뭐 저기 뭐 쇼핑도 좀 하고 관광도 좀 하고 그러다 야구 좀 봤다가 뭐 근처에서 뭐 한잔 하고 거기서 뭐 숙박도 하고 이러라는 약간 공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 스타필드가 특징이 주차장 공짜 아닌가요? 그리고 주차장 되게 크게 항상 스타필드가 주차장 엄청 크게 지어놔요. 근데 이게 항상 야구장 저희 방문할 때마다 항상 볼멘 소리는 특히 이제 지방 구단들 볼멘 소리 나오는 게 주차 공간이 없다면 이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청라돔이 그런 점에서는 좀 스타필드 확실히 끼고 있고 그 넓은 부지를 혼자 차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차로 방문하기도 좋고 그런 이제 전철이나 이제 뭐 대중교통 이용해서 방문하기도 꽤 좋고. 아 근데 주차 문제가 확실히 좋겠네요. 왜냐면 대전 신구장은 주차 문제가 좀 불거지고 있긴 그렇죠. 하잖아요. 네. 대전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비판이 많았던 게 대전 그 신구장 부지 두고서 원래 갈등이 진짜 많았거든요. 사실 대구 지금 야구장이 있는 곳이 엄밀히 말하면은 좀 구도심에 속하죠. 그리고 대구에 그러니까 대전에 지금 현재의 그런 도심의 축은 서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유성이라든가 아니면 둔산동, 정부정사 있는 쪽 그쪽 옮겨가서 야 야구장도 새로 지을 거면 글로 가야 되지 않냐 했는데 결국은 구도심에 남았어요. 근데 그게 사실 정치 논리가 좀 반영된 결과에 가깝거든요. 창원이랑 비슷한데. 근데 어쨌든 구도심이 뭐 건물을 좀 낙후됐어도 공간을 애초 줬고 이제 구도심은 도로부터가 작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차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반면 이 청라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 거기 사실 매립지여가지고 그 허벌판이에요. 지금 가보면은 뭐 근처에 뭐 하나금융그룹 뭐 이런 거 건물 좀 띄엄띄엄 있고 아파트 좀 올라가고 있고 해서 상당히 훌륭한 계획이 아닌가. 그래서 뭐 좀 말이 많이 돌아가는데 뭐 물론 지금 SSG가 사정이 안 좋지만 어쨌든 거의 야구에 명운을 걸었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지금 어쨌든 야구단 투자 잘하고 있고 뭐 열심히 관심 가져주셔서 항상 팬으로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게 구단 그 무그룹이 좀 정상화가 돼서 구단 운영에도 좀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이게 실현만 되면은 진짜 엄청난 그 파급력이 있을 것 같아요. 뭐 호텔에서도 야구를 볼 수 있고 뭐 풀장에서도 볼 수 있고 뭐 이런 구조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니까. 아니 계속 들으면서 느끼는 건데 롯데 뭐 하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뭐 스타필드니 뭐 이런 뭔가 즐길 거리를 계속 만들고 있는 사실 롯데도 뭐 타임필라스니 이런 테마형 같은 거 계속 만들고 있는데 뭔가 야구장이랑 엮어서 할 생각을 충분히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롯데자이언츠만큼 충성심 높은 팬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없죠. 네. 아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이게 부산시 쪽에서 볼멘 소리 계속 나오는 게 롯데가 너무 부산을 등한시한다. 근데 그게 대표적인 사례가 야구단 방금 말씀드린 야구단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가 그 원래 부산 그 롯데타워를 지으려고 했었어요. 남포동 저희 항상 부산 놀러 가면 남포동 가잖아요. 거기 남포동 내리면 바로 옆에 롯데백화점 광복점이라고 있습니다.
엄청 건물 크고 이쁘게 잘 지어놨어요. 근데 원래 그 백화점이 그 백화점에 있으려는 게 아니라 저희 그 잠실 롯데백화점처럼 롯데 보면은 롯데 월드타워점 이렇게 있고 밑에 사무실 쭉 있고 위에 타워가 쭉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그 롯데백화점 광복점도 백화점 그리고 타워 이렇게 지으려고 그랬는데 사실 백화점은 돈이 잘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쵸. 그 타워는 뭐 돈을 물론 돈 잘 벌까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 걸 뭐 랜드마크로 해가지고 뭔가 어떤 경제 효과를 창출하려고 하지만 그 타워 자체만은 돈이 사실 잘 안 되잖아요. 그쵸. 비용만 뭐 엄청나게 회사가 들고. 막 많은 것도 네. 아니고. 그거 그거 지어놓으면은 물론 뭐 전망대 많이 올라가겠지만 뭐 전망대 수입해봤자 뭐 건설비 뭐 반의 반도 못 뽑죠. 근데 타워를 그러니까 타워를 짓는다고 약속을 하고 거기에 백화점을 만들 수 있게 부산시에서 허락을 해줬던 거예요. 원래 심지어 그 부지가 원래 부산시청 부지였거든요. 꿀땅이죠. 근데 타워는 안 짓고 그냥 백화점만 지은 다음에 백화점 장사만 하고 타워는 거의 20년째 지금 올린다 안 올린다 말만 하고 지금 그 기초공사만 해놓은 상태예요.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롯데 좋아하고 뭐 이렇게 롯데자이언트 그 응원 수십 년째 계속 해주고 있는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 투자를 제대로 안 하냐 이런 불만들이 지금 상당히 큰 상태입니다. 네, 다른 분들은 또 의견이 없으실까요? 뭐 그냥 양념만 뿌리자면 네. SSG가 정말 청사진처럼 발해왔던 청라돔이 만약에 생긴다면 네. 랜더스 탄생 때부터 미뤄왔던 슬로건 있잖아요. 세상에 없던 프로야구단. 오. 이제 좀 수정해서 한국에 없던 프로야구단은 확실히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재계 순위 12위의 KT입니다. 뭐 KT는 AI 또는 뭐 AI와 연계된 클라우드 사업을 뭐 아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뭐 광고도 많이 보이고 있고요. KT의 상황은 어떤가요? 제가 KT를 그러니까 입단 때부터 좋아했거든요. 15년도 이때 처음 좋아했었는데 제가 한창 응원했을 적까지는 옛날에는 가성비 있게 운영하던 팀이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좀 수식어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뭔가 FA라던가 돈을 좀 그래도 쓰네? 옛날보다는 좀 더 신경 쓰시네? 이런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야구단 처음 만들었을 때 지원이 너무 열악했어가지고 뭐 그때 생각하면은 지원이나 관심도로만 따지면은 모기업은 저 밑에 있고 수원시가 훨씬 높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도 실제로 구장도 수원시에서 많이 해주기도 하고 우승을 해서 약간 그런 것도 우승해서 그나마 좀 그룹 차원에서 그나마 좀 신경을 쓰고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딱 우승한 해만 그렇지 않았나요? 제 기억으로는 살짝 그런 것 같은데 뭐 아무튼 네. 수원 야구장도 아까 수원시에서 해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리모델링 비용 중에서 리모델링 비용이 300억 몇 억 들어갔는데 그 대부분 다 수원시에서 해줬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KT가 한 거는 그 전광판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구단의 모기업이 아시다시피 한국텔레콤으로 국내 통신 공기업으로 시작했다가 사기업으로 이렇게 변한 셈이잖아요. 그래서 여긴 좀 특이하게 그러니까 지배 구조 자체가 다른 그룹 뭐 재벌 총수 그런 모기업들과 다르게 진짜 뭐 그런 지배 구조의 느낌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나 싶긴 한데 포스코처럼 그 공기업 모태의 기업이기 때문에 뭐 정치계라던가 이런 쪽에서 많이 간섭을 많이 받고 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초반에 뭐 이런 KT 스포츠에 이렇게 지원을 많이 못 해주는 게 공기업 출신 마인드라서 그런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좀 짜게 이렇게 운영하니까요. 그러니까 의뢰 통신사 주식 그렇듯이 여기도 KT가 본 가치에 비해서 좀 주가가 짠 상황이고 성장 가능성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KT 주식이 있긴 하지만 KT에서는 클라우드 계열사가 있어서 자체 IDC도 운영하고 뭐 클라우드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했었는데 최근엔 살짝 좀 접고 최근 상황 보니까 또 MS랑 손을 잡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얘기 듣다 보니까 클라우드 시장에서 참 국내 기업이 살아남기 힘들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오히려 좀 들여다보고 싶은 부분이 KT그룹이 좀 금융적으로 좀 괜찮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K뱅크랑 PC카드 뭐 시너지도 괜찮고 특히 K뱅크는 이제 상장에 다시 재도전할 예정인데 순이익이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고객 수도 굉장히 많이 유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뱅크 중에서는 많이 좋은 상황인데 저도 지금 K뱅크 쓰고 있거든요. 근데 KT 통신사를 쓰시는 분들께서는 혜택이 많이 엮여 있어서 유용하게 쓰실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써보니까 편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KT 혹시 저도 KT 쓰는데 어떤 혜택이 좀 있나요? 그러니까 뭐 궁금해요, 결합해가지고 뭐 할인 같은 것도 많이 들어오고 근데 음. 이게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게 IPTV 이런 거 다 연결돼 있잖아요. 이해했습니다. 네. 뭐 다시 모기업 얘기하면은 KT는 대본 준비하면서 제일 감이 안 잡힌 팀이었어요. 모기업이 구단에 그렇게 막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기업도 잘 없어요. 물론 이제 그룹 차원에서는 지난해 8월에 이제 김영석 대표와 취임을 했죠. 네. AI 쪽에 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냐면 기존의 정보통신 기술과 이제 시너지 기대한다는 전략이었으니까요. 근데 실적이 별로예요. 상반기 매출에서 ICT 비중이 59%인데 원래는 이게 60% 초반대에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더 떨어진 거죠. 그리고 상반기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600억 정도 줄었어요. 사실 대기업이 AI 쪽에 뛰어들어서 확실하게 뽑아먹을 수 있는 수익 모델이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시장 평가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과감한 투자가 사실은 무리한 투자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해요. 물론 스포츠 쪽이랑 엮어서 보면 아예 나쁜 소식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좋은 소식도 아닌데 아무튼 흥미로운 이야기는 있습니다. 이제 KT 자회사 중에 스카이라이프가 있어요. 근데 AI를 접목한 아마추어 스포츠 중계 사업에 좀 도전한다는 소식이에요. 이 출자 금액이 한 98억 정도 되는데 사실 그룹 입장에서는 좀 잡음이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한층 조직 디지털화하고 있고 고령자 퇴직이 좀 유도하고 슬림하게 조직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대규모 투자를 한다? 그것도 스포츠에 프로 스포츠도 아니고 아마추어 스포츠에. 그러니까요. 사실 중고등학교 리그나 소년체전 이런 대회를 중계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얼마나 보겠어요. 야구공작소에도 정말 스포츠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지만 소년체전 보시나요? 여기서 보시는 분들 계신가요? 없죠. 네.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되게 제한적인 걸로 보여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KT 프로 스포츠단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가 좀 궁금해요. 접목이라 하면 여기 좀 산 증인이 계시지만 NC에서는 그룹에 좀 AI 기술을 활용해서 야구 영상을 편집한다든지 그쵸, 자동적으로 이렇게 영상 만든다든지 맞아요. 하는 시도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기술로 사업 성장을 견인하는 게 힘들다면 이런 식으로 업무 효율화에도 적용해야 되나 싶긴 해요. 물론 스카이라이프는 AI 중계 기술을 새로 만드는 거라 영 애매한 건 맞습니다. 뭐 방송사를 새로 만들 것도 아니고요. 그 KT 저도 준비하면서 다 찾아봤고 평소에 느낀 것도 좀 있지만 좀 이렇게 뭐 여기서 다룰 게 딱히 없어요. 물론 뭐 앞에서 후임님이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뭐 매출 같은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되게 꾸준해요. 뭐 엄청 튄다도 아니고 엄청 아쉽다도 아니고 이게 쭉 그 그래프 같은 거 보면요 거의 일직선으로 쭉 갑니다. 뭐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KT가 기본적으로 출발이 최신부 최신부 아마 옛날 역사책에나 볼만한 그러니까 통신 이런 거 그러니까 한번 국영 그 통신 기업이라고 볼 수도 없고 이제 국가 소속 기관이었던 셈이죠. 그거를 이제 민영화시킨 거다 보니 기본적으로 그 전국 기관 통신망은 다 KT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위성 같은 것도 관리를 하고 하다 보니까 뭐 가만히 앉아서도 어느 정도 일정한 돈이 원래 통신은 뭐 그렇다고 하지만 특히 KT는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AI를 시도한다 뭐 이것저것 시도한다 하지만 사실 요즘 AI 투자하는 거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게 98억 뭐 몇백억 이건 진짜 다른 전 세계 다른 이제 AI 관련 기업들하고 비교하면 진짜 세 발의 피인 수준이거든요. 뭐 이것도 사실 저는 모양새만 내는 거라고 봐도 사실 무방하다고 보고 그리고 야구단 운영도 좀 그래요. 막말로 저는 야구단 왜 하나 싶어요. 이 그룹이 그냥 안타깝달까? 왜냐면요 KT가 물론 제일 창단이 늦은 제일 막내 구단이고 제일 인기면에서 제일 아쉬움이 큰 구단인 건 사실이에요. 이건 KT 팬들도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KT가 있는 그 위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 이미 인구 감소가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그 10개국의 연고지 중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곳이 없어요. KT 빼고. 보세요. 지금 보면은 이런 지금 인구 감소 저출산 기조 속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늘어나고 또 젊은 사람들이 제일 많아지는 동네가 지금 경기 남부란 말이에요. 네. 인천 인구 조금 는다고 하지만 이것도 이제 지금 고령화는 이미 좀 상당히 그 스피드하고 어쨌든 지금 야구단이 원하는 젊고 소비력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제일 많이 몰리는 곳이 경기 남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KT가 딱 그 자리에 있으니까 KT 구단 측에서 좀 노력을 해서 이런 젊은 층들을 야구단 좀 더 끌어들일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대표적인 게 투자라고 보고 뭐 구장 리모델링 이런 구장 리모델링 뭐 추가를 한다든가 아예 신구장을 새로 올려가지고 뭐 또 다른 사업을 좀 구상을 해보던가 하면 좋은데 그런 노력이 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차라리 뭐 앞서 언급했던 신세계나 뭐 다른 뭐
좀 이따 말할 NC처럼 뭐 그룹 자체에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건 좀 이해라도 하겠어요. 근데 KT는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많은 투자를 할 여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적어도 꾸준한 투자로 뭐 리그 평균적인 수준의 그런 뭐 페이롤이라든가 뭐 투자는 충분히 이어나갈 수 있는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항상 볼 때마다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원 야구장 뭐 나쁘지는 않지만 지금 가보신 분들 꽤 계실 거 아니에요. 수원 야구장 어쨌든 본판이 그것도 거의 지은 지가 반백 년 가까이 된 맞아요. 구장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맞아. 시야라든가 뭐 여러 면에서 뭐 리모델링도 300억인데 뭐 300억이 대부분 사실 2층 어퍼덱 2층 올린 데 지은 거지 그 아래층 1층 원래 있던 그거는 거의 사실 고친 거의 없거든요. 뭐 자석 정도만 뭐 교체한 정도일까. 그러니까 돈을 좀 더 썼으면 좋겠습니다. KT가. 그리고 처음에 KT가 제 기억에 창단됐을 때는 수원하면 약간 축구의 도시라는 인식이 그렇죠. 좀 너무 그렇죠. 강했었어요. 근데 맞죠. 지금은 그런 이미지가 막 강한 것도 아닌데도 이렇게 좀 적극적이지 못하는 건 조금 아쉽지 않나. 그런 이미지는 진짜 많이 약해졌죠. 예, 그리고 수원 삼성이 일단 2부로 강등되기도 그죠, 했고 그죠. 그리고 부산에 있던 KT 농구팀을 수원으로 옮겨왔죠. 맞아요. 그것도 있고요. 사실 KT 보면 다른 대기업들은 스포츠단이 있잖아요. 뭐 현대자동차 스포츠단에서 뭐 기아 타이거즈, 현대건설, 뭐 전북현대 이렇게 하고 뭐 삼성도 마찬가지고. 근데 KT도 운영하는 종목은 많아요. 뭐 아까 말했던 야구팀, 농구팀 그리고 e스포츠 팀도 있죠. 네, 롤스터도 그렇죠. 있고 사격팀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 이런데 다른 대기업 스포츠단만큼의 어떤 위상이랄까요? 그 분위기가 잘 안 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아까 경호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그들만큼 투자를 많이 안 해서일 수도 있고 뭐 수원이랑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지역 밀착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 위치 자체는 정말 나쁘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뭐 안양, 뭐 근처에 뭐 군포, 광교도 뭐 근처에 의왕 막 있고. 등등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일단 잘 활용을 못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훈이가 얘기해준 것처럼 뭔가 KT 프로스포츠단과 어떻게 구단을 뭐 접목시킬 것인가가 궁금하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KT 쪽에서 잠깐 뭐 마케팅, 뭐 대학생 뭐 이걸 했었었는데 저도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부분이 많아서 여쭤보니까 저도 이 구단을 팬으로서 어느 정도 팔로잉하고 하는 입장으로서 뭐 AI라던가 클라우드라던가 이런 기술적인 접목, 뭐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초반에 16년, 17년, 18년도 그 이후에는 진짜 싹 접었어요. 왜냐면은 그 이후로는 정말 가족 사업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가족적인 분위기, 가족 친화적인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캠핑이라던가 이런 거에 주력한 거지 그 이후로부터는 18년도 이후로부터는 싹 다 접었거든요.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왜 도대체 이런 거 안 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딱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무도 관심 안 가진다. 그러니까 뭔가 이해는 가면서 뭔가 좀 그 얘기 듣자마자 저도 뭔가 약간 이렇게 된 좀 차분해진 그런 느낌이었어요. 너무 바로 그렇게 칼로 잘라내시니까 뭐 그런 얘기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진짜 너무 연구가 너무 좋아요. 게다가 그 지하철이 생깁니다. 여기 앞에. 오. 인덕원 동탄선이라고 그렇죠. 지하철이 생겨요. 근데 동탄하면 요즘 뭐 신도시잖아요. 맞아. 인구도 엄청 늘어나고 지금 화성시 인구 곧 있으면 100만 찍는다 뭐 이런 소리 나오고. 그 진짜 너무 연구가 너무 좋은데 그래서 지금 야구 말고도 보세요. 축구 수원 삼성 이미 있었죠. 수원 FC 지금 1부 올라왔죠. 그리고 농구 원래 부산에 있던 거 수원으로 그 왔죠. 경기장 다 붙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네, 다 맞아요.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 배구 팀도 맞아요. 물론 IBK는 뭐 화성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수원 옆에 붙어 있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자 배구 팀 2개 갖고 있다. 수원 이쪽이 이렇게 봐도 무방하고 지금 완전히 프로 스포츠들의 각축장이 지금 돼가고 있는 게 이 수원이랑 이 경기 남부 일대인데 여기서 힘을 좀 더 썼으면 좋겠는데 참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과천도 그린벨트 풀고 이제 딱 여기 지하철 다 들어오고 거기 아파트 들어서고 솔직히 과천이랑 수원도 진짜 가까우면 가깝다고 할 수 있잖아요. 과천, 안양 뭐 이렇게 의왕 등등등. 근데 이거를 정말 잘 못 써먹고 있고 그거에 대한 인지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그런 그룹으로서 그러니까 뭐 구단으로서 좀 잘 좀 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좀 생기네요. 정현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KT라는 그룹 자체가 더 이상 스포츠의 진심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기업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KT 스포츠가 그룹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KT 스포츠라는 그 KT 스포츠 자체만 보면 21년 말이죠. 그러니까 21년도에 결손이 잡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손익이 안 났던 얘기거든요. 손실이 났어요. 결손이 잡히는데 이게 물론 21년이면
코로나 특수도 있었으니까 인정을 해줄 수 있다고는 해도 다음 연도에도 또 잡혀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순손실이 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때마다 KT가 뭘 해줬냐면 이거 결손을 메꿔야 되니까 그러니까 계열사들이 다 힘을 합쳐서 증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계열사들이 다 힘을 합쳐서 지원을 해줬는데 2년 연속으로 결손이 났고 23년 말에도 23년도 것도 보면 결손이 또 났어요. 300억 정도 결손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KT 그룹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 스포츠에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제 이미 KT 스포츠라는 곳은 이미 자본 잠식률 그러니까 자본금이 있으면은 이제 그 자본금에서 손실이 나면 이제 손실이 100% 나면 이제 완전 잠식이라고 하는데 현재 85% 정도 잠식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자본금이 1,000억 정도 있는데 850억 정도 손실이 난 상태예요. 지금 이미 자본금에서 850억을 끌어다 썼어요. 수익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KT가 이렇게 적자나는 기업을 우리가 계속 증자하고 지원금을 주면서까지 의지 있게 끌고 가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라면 제가 만약에 KT 그룹의 총수라면 계속 그런 생각이 맴돌 것 같아요. 이걸 계속 유지를 해야 돼? 자꾸 매년 150억, 200억씩 써줘야 되는데 수익은 안 나.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긴 해요. 오히려 조금 더 크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녹음에 들어갈지 잘 모르겠지, 방송에 나갈지 잘 모르겠지만 아예 좀 비약해서 수원시랑 조인을 해서 비영리 법인재단을 하나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포르투갈처럼 구단을 운영하는 거예요. 왜냐면 수원 자체는 정말 다양한 종목의 프로 스포츠단이 있고 KT 자체도 스포츠단을 보유하고 있고 이런 걸 다 엮어서 정말 포르투갈 가본 적은 없지만 거기는 한 도시 자체가 종합 스포츠 클럽 형식으로 운영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한 지역 안에 뭐 핸드볼 팀도 있고 축구 팀도 있고 농구 팀도 있고 그래서 다 같은 브랜드명을 달고 운영해요. 뭐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뭐 레알 마드리드 농구 팀이 있고 축구 팀이 있고 뭐 핸드볼 팀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아예 KT가 이 구단에 더 투자를 할 생각이 없다면 차라리 지분을 수원시랑 나눠 갖고 그렇게 운영을 해봐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시민구단으로 가는 거죠? 시민 구단이랑 기업 구단을 합한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대전 하나 시티즌 K리그 팀이 하나금융그룹 이제 원래 그 시도민구단 베이스였다가 기업 구단으로 전환을 했는데 이것도 모기업인 느낌이 아니라 아예 하나그룹에서 비영리 재단을 만든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것도 어느 정도 KT와 용기를 내긴 해야겠죠. 그러니까요. 뭐 KT 그룹 자체에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진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그 구단이 잘 운영이 되려면 둘 중 하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그룹이 사업 분야가 관련이 있거나 혹은 모그룹의 회장님이 관련이 있거나 그러니까 전자는 마케팅 쪽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구단을 운영하는 게 될 거고 후자는 단순히 이제 재벌 회장님의 취미 예, 근데 KT는 이 둘 다 아닌 것 같아요. 그거 확실한 것 같습니다. 사실 KT 하면은 제일 일단 먼저 생각나는 건 통신사잖아요. 통신사. 근데 이게 지금 사실 통신업계라는 게 자연독점 상태잖아요. 네, 세 개밖에 없고 물론 알뜰폰 시장이 있다고 하지만 그리고 이 비율도 그러니까 통신 3사라고 하는 게 SKT, KT 그리고 LG 유플 이렇게 나뉘는데 사실 이 셋이 나눠먹는 파이가 제가 알기로는 크게 변동이 없거든요. 항상 일정하게 가요. 뭐 SKT가 1등 그리고 밑에서 이제 2등은 놓고서 뭐 KT랑 LG랑 싸바싸바 하는 구조인데 뭐 그러면은 이 통신업을 위해서 뭐 마케팅? 뭐 굳이 필요 없는 것 같고 뭐 전 국민이라면 KT, LG, SK 다 아는데 굳이? 그러면 이제 회장님? 여기 사실 회장님이라고 보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그 재벌 회장님 같은 그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꾸준하게 오랜 시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만한 회장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없는 게 사실 높으신 분들도 이제 감사 때 불려나가시고 이런데 그렇죠. 언제 스포츠단을 걱정하시고 이러고 계시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많은 스포츠단을 인수할 기업도 없을 거고. 아 어렵네요. 그래도 우승도 단기간에 이뤘고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원한 거에 비해 갑자기 이렇게 맞아. 너무 딱 우승을 해버리니까 기업 입장에서 좀 놀랐을 것 같긴 그래서 해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KT가 야구단 그러니까 프런트 운영하는 게 야구단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뭐 네. 좀 하잖아요.
전 진짜 KT 야구단 프런트, 그러니까 KT 스포츠단 프런트는 정말 국내 전체로 봐도 좀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당백이죠. 제가 아는 게 운영이라든가 데이터 쓰는 거 네. 진짜 다른 야구단에 비교해도 상당히 수준이 높거든요. 그래요? 네. 옛날에 뭐 이강철 지금 감독님만 하더라도 되게 오래된 분이잖아요. 그쵸. 되게 고대까지는 아니지만 옛날에 그 과거에 이제 해태에서 야구하시는 분인데 그분조차도 그 데이터 활용 경력이 상당하신 걸로 저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본인이 노력하신 것도 있겠지만 그게 프런트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단 운영 차원, 그러니까 운영하는 게 모기업이 운영한 게 아니라 그 자체 프런트의 역량은 진짜 다른 구단이랑 비교해도 진짜 대단한 수준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봐도 혹은 업계에 계신 분들이랑 얘기를 해봐도 다들 공감을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에셋은 되게 좋은 거죠. 프런트 역량이라든지 뭐 수원시의 의지라든지 갖고 있는 스포츠단이라든지. 근데 이거 결국엔 방향성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예 포기할 거면 확실하게 포기하고 아니면 살릴 거면 확실하게 살리고 뭐 제3의 방법이 있으면 거기로 가던. 그래서 방향성을 빨리 잡는 게 문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KT는요. 또 KT 입장에서는 버리기에는 성적이 꾸준히 좀 나오기도 하고 뭐 계륵이죠, 계륵. 약간 그러지 않을까. 근데 애초에 SK가 팔렸던 그 직전 시즌 몇 네네네. 등을 했는지 생각을 해보면 네 그때 그게 정말 삽시간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제가 당해봐서 압니다. 삽시간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좀 여러모로 아쉬운 KT인 것 같고 8번째 기업은 최근 확실한 캐시카우 계열사인 두산 밥캣을 신설 계열사인 두산 로보틱스에 합병하는 과정에서 조금 잡음을 겪고 있는 듯한 두산그룹입니다. 저는 주식을 하지 않아서 그냥 출근길에 슈카월드 듣는 걸로만 알고 있는데 여기 현장에 산 증인이 있다고 해서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두나 씨. 네. 제가 이 방송을 기획하게끔 만들어준 애증의 두산그룹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도 어려운 모기업 상황 덕분에 뭐 계열사 매각 정리를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맞아요. 그때 당시 야구단도 매각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솔솔 나왔었잖아요. 결국 그러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뭐 사담이긴 한데 사실 제 첫 주식이 두산 인프라 코어예요. 두산의 핵심 계열사였지만 기업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현대에 팔아버린 그 추억의 그 주식인데 그 덕분에 지금 명칭이 HD 현대 인프라 코어가 되었죠. 그러니까 지금 밥캣 얘기해 주셨는데 두산에 확실한 캐시카우인 밥캣이 원래 사실은 인프라 코어 밑에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두산 에너빌리티로 맞아요. 옮겨가시다가 이번에 또 인적 분할에 따라 또 거기로 넘어가신 그런 상황인데 제가 지금 그러니까 저를 거쳐간 그런 주식 두산 관련주가 두산 퓨얼셀, HD 현대 인프라 코어,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있고 이 중에서도 현재 진행형인 종목이 있는데 좀 두산 퓨얼셀도 상황이 진짜 많이 안 좋고 그래서 사실 여기 두산 그 박정원 구단주님이 선수들한테 막 150만 원짜리 태블릿 PC 돌리셨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솔직히 살짝 우라통이 치밀거든요. 그러니까 자사 주주 가치의 제고를 위해서 좀 힘써주시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뒤에 좀 두산 밥캣 얘기 좀 더 해주실 텐데 그거 얘기 듣고 저 또 다시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게 두산이 한창 매각설이 나오던 시기가 있었어요. 네 맞아요. 야구단 팔아야 된다. 맞아요. 돈이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오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기가 정확히 그 시기예요. 에너빌리티가 현대로 넘어간 그 시기.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야구단을 판 게 아니라 에너빌리티를 팔아서 그 위기를 메꿨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사실 두산마켓은 계속해서 두산그룹에 돈을 벌어다주는 존재였는데 문제는 두산그룹의 채무가 워낙 많이 쌓여있다 보니까 그 벌어들인 수익을 두산그룹의 채무를 갚는 데 쓰여서 밥캣의 순이익이 안 나오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두산 자체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너무 안 굴러가는 인프라코어를 버리고 이제 밥캣을 에너빌리티 밑으로 이제 자회사로 놓는 그걸 결정을 한 거죠. 이제 그때부터 밥캣이 순이익이 잡히기 시작하면서 두산그룹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고 그게 22년부터라고 보통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현재 두산의 본체는 에너빌리티 그 중에서도 밥캣입니다. 왜냐하면은 밥캣의 주식을 에너빌리티가 50% 이상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주축인데 밥캣은 중소형 중공업 장비를 제작 판매하는 그리고 서비스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게차나 그러니까 소형 굴삭기 같은 거 만들어서 파는 기업인데 이게 국내 시장이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인기가 맞아요. 많아요. 미국에서. 네, 북미. 그렇죠. 밥캣 수익의 90% 이상은 수출입니다. 특히 북미 비중이 엄청 높고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1조 4천억이었거든요. 네, 두산의 본체라고 불릴만도 하고요. 실제로 올해 1, 2분기 영업이익 실적이 발표됐을 때 밥캣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오니까 두산 그룹 전체 영업이익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현재 밥캣이 가지고 있는 그런 두산 내에서의 입지는 상당히 탄탄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최근에 밥캣을 또 분할합병해서 로보틱스 비트로 돌리겠다. 맞아. 라는 얘기가 나왔고 실제로 움직임이 있었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좀 논란이 됐었던 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럼 이제 밥캣의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그 주식이 로보틱스 주식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순식간에. 근데 그 비율이 밥캣 주식 한 주당 로보틱스 주식이 0.63주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율이 이렇게 산정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밥캣은 작년 영업이익이 1조 3천억이 나왔어요. 근데 로보틱스는 작년 영업이익이 아니라 적자가 158억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 두 개를 놓고 주가만 비교를 한 상태에서 1대 0.63이라는 비율을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소형 주주들한테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물론 그룹 입장에서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로보틱스 사업을 좀 더 이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밥캣이 아무래도 캐시카우다 보니까 자금 조달을 좀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로보틱스로 편입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 지분 비중이 문제가 되면서 현재 막 소송도 나오고 맞아요. 소송도. 그리고 실제로 공정위원회에서 너네 이거 정정보고서 제출해라.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법적으로 막을 수단이 없습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기반행위죠 완전.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적으로 문제되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 주식회사라는 거는 제일 1의 목표가 그 주주들의 가치 제고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말이 상당히 추상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이렇게 합병을 말도 안 되는 비율로 합병을 하는 게 걔네들 그 두산 그 모그룹 입장에서는 아유 야 이거 길게 보면은 니들한테도 이득이야 그렇죠. 지금 이러면서 설득을 하는데 애초에 우리나라에서 주식하는 게 이게 주식입니까? 저는 사실 주식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에 가까운 것 같은데 단기에 뭐 단타로 넣고 빠진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내가 지금 당장 수익이 필요해서 지금 니들 주식을 샀는데 이거 뭐 나보고서 야 잠시만 기다려 한 3, 4년만 좀 기다리면은 혹은 뭐 5, 6년 기다리면 언젠가 너한테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설득력이 없죠. 없죠. 없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배째라 지금 애초에 공정위 우리나라 그 시장에서 그 공정위의 위상이라는 게 보통 작은 게 아닌데 공정위의 말까지 이렇게 쌩까고 하는 거 보면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동안 갈등이 계속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정정 보고서를 제출은 했는데 비율을 안 바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대로 갈 거다라는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룹 차원에서.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외신에서도 외국 쪽에서도 다들 논란을 일으키는 문제거든요. 지금 요 분할합병 사건이 참 뭐 기업의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 좀 마음이 아프긴 하네요. 이런 걸로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게 참. 아니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어버이날이 있었잖아요. 제가 또 가난한 대학생이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엄마 아빠한테 선물을 못 해줘가지고 주식을 양도해줬어요.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주식 양도해줬는데 아빠가 난리가 난 거예요. 너 왜 이런 잡주를 줬냐 이러면서 그 보니까 이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저도 근데 이거 하면서 딱 느꼈어요. 이번 두산 그 사태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더 이상 한국 주식 안 하겠다 이렇게 저 혼자 결단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무상감자 뭐 인적 분할 물적 분할 몇 번 맞고 나니까 이제 이 나라에서 난 정말 이 주식의 가치를 두고 미래를 생각해서 산 주식인데 뭐 두산 퓨얼셀만 하더라도 3만 원대 이렇게 후반대에 샀고 실제로 3만 원대까지 가야 된다 생각했는데 15,000원 선에서 이제 더 내려가니 많이 이러고 있으니까 뭔가 좀 생각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한창 매각 얘기 돌고 매각할 때 4-5개 이렇게 딱 매각해놓고서는 두산 야구단만 놔두고 계신 거 보면은 도대체 얼마나 야구를 사랑하시길래 이 정도까지 하시는 걸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룹이 괜찮아지고 나서부터는 FA도 많이 뭐
양의지를 잡기도 하고 양의지에 예, 투수도 붙잡기도 그렇죠. 하고 뭐 이렇게 네. 하기도 했죠. 지원이 괜찮아졌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 아까 네. KT 할 때 말씀드렸던 그 구단이 모급으로 야구단을 운영한 이유 그 두 가지를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맞아요. 그 기업 사업 구조상 이제 마케팅 인필에서 두 번째는 이제 회장님의 애정. 근데 맞아요. 여긴 정말 맞아요. 회장님의 이- 야구사랑 그 전자는 진짜 관련이 없지 않나요? 뭐 없어요. 사업 분야가 네. B2C 맞아요. 뭐 어째 차이는 있겠지만 진짜 B2B가 압도적으로 비율이 높은 회사인데 정말 이거는 그 박정원 구단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런 운영을 설명할 수가 없는. 네, 굳이 찾자면 그냥 굴삭기 굿즈 정도 나온 거. 근데 구단에서 판 것도 아니에요. 그건 심지어. 아 정말요? 네. 물론. 그건 그냥 그 뭐야 밥캣에서 판 거지. 아, 베어스에서 판 게 진짜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산 밥캣 그러니까 그룹에서 두산 베어스와 엮어서 굿즈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사실. 그렇죠. 중공업 회사랑 야구단인데 있을 수가 없죠. 지게차 굿즈, 굴삭기 굿즈. 좀 그냥 없긴 하죠. 뭐 불펜카를 지게차 타고 나오는. 스페셜 데이에 뭐 두산 밥캣 김재환 스페셜 데이 막 이런 식으로만 하더라고요. 네, 이름은 붙이는데 네, 그냥 그 그렇다고 정도? 예, 그 김재환 뭐 유니폼을 어떻게 입고 하겠어. 굴삭기를 내진 않으니까. 그렇죠. 어쩌겠어요. 정말 갖다 붙이는 거죠. 네. 근데 정말 딱 그룹 사정이 나아지자마자 바로 FA에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요. 보고 정말 음.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두산이 또 특징이 그 모그룹 의지가 그러니까 모그룹의 지원 비율이 타 구단에 비교해서 낮아요. 맞아요. 좀 맞아요. 낮아요. 꽤 낮습니다. 전 좀 꽤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은 게 보통 그러니까 올해는 좀 다를 거예요. 올해는 워낙 지금 구단들이 장사 잘 되니까 네. 올해는 좀 모그룹 의존도가 좀 떨어지겠지만 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통 다른 그런 야구단들에서 모그룹 의지 비중, 그러니까 뭐 특수관계자 뭐 이런 거 매출로 네. 해가지고 이제 모그룹에서 광고 같은 거 넣어주고 뭐 지원해주는 거 그런 거 비율이 보통 한 절반? 많으면은 절반 넘어갈 때도 있고 한 40% 60% 왔다 갔다 하는데 두산은 정말 좀 잘할 때는 지금 최근 말고 예전에도 되게 장사 잘 될 때는 모그룹 의존도가 30%대 뜰 때도 있고 막 그랬습니다. 오, 네, 애초에 꽤나 많네요. 두산 구단 자체가 자생력이 그래도 한 7, 네. 80% 됩니다. 네. 뭐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잠실 쓰니까 그렇죠. 잠실 쓰니까가 좀 큰 것 같고 그리고 워낙 FA들 고액 FA들을 많이 떠나보내면서 음. 페이롤이 그러니까 그 페이롤이 뭐 아예 뭐 그 키움이라든가 뭐 그런 수준으로 아예 낮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롤이 크지도 않았고 맞아. 그러다 보니까 두산이 의외로 모그룹 의존도가 역대로 계속 낮았었어요. LG랑 그러니까 제일 확실한 건 LG랑 비교하는 거죠. LG랑 비교해도 두산이 거의 10%포인트 그럴 것 정도로 같긴 하다. LG에 비해서 모그룹 의존도 항상 낮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두산 그룹이 지원금을 거의 주지 않은 시즌도 있었죠. 네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잠실야구장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실제로 잠실야구장 광고 수익이 거의 한 180억 정도 된다고 하면 두산이 거기서 가져가는 건 많이 없어요. 22억 5천. LG랑 똑같이 나눠 갔죠. 물론 이게 너무 불공정 계약이어서 최근에 협상을 다시 하긴 했는데 그래도 30억 정도예요. 그래서 LG랑 비교하면 똑같이 광고 금액 가져가는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럼 두산이 정말 구단 운영 잘하고 있는 거죠. 의외로. 네. 잘하고 있긴 한데 지금 두산 퓨얼셀 저기 자금 유동성이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딱 성장 사업인데 지금 매출액도 줄어들고 저기 구단주님 저기 선수 사랑하시는 마음 두산이 알지만 잘못했네. 좀 더 우리 자사를 조금 더 사랑해 주실 수는 없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다음 기업은 장기화되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뭐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NC소프트입니다. 방송을 준비하면서 검색해 보니까 여전히 좀 어려운 것 같고 좀 전방위적인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NC소프트 이야기를 해볼까요? 월요일 방송에서 LG한테 제가 좀 네, 죄송하지만 망했다는 네. 강한 어딩을 썼었죠. NC는 그거보다 좀 더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처음으로 적자가 예상된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근데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고 장난질을 친 건지 모르겠지만 적자는 아니었어요. 사실 원래도 좀 리니지 원툴인 기업이었죠. 리니지로 연명했었고 근데 리니지 IP를 활용한 다른 게임도 잘 안 됐어요. 물론 맞아요. 또 지난해 출시된 스로앤 리버티 지금 NC 유니폼에 붙어있는 광고 구자죠. 그것도 흥행이 부진하고요. 사실 넥슨이랑 넷마블은 역대 최대 실적 기록하고 난리 났는데 NC만 울고 있어요. 네. 이게 NC가 실적이 계속 줄어요. 특히 이제 22년에 1분기에 매출액이 5천억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1분기에 매출액이 2,500억 그러니까 매출액으로 따지면 정확히 절반이 깎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NC 하면 리니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리니지 라이크 게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수익 구조도 리니지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리니지 M이라는 게임이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인데 네. 이게 처음 나왔을 때도 리니지 본각 게임보다 수익 모델이 더 악랄하다라는 비판이 있었음에도 출시하자마자 매출액 1위 찍고 그때 NC가 제일 잘 나갔을 때였어요. 17년, 18년.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에 리니지라는 이런 수익 구조 모델은 소수의 최상위 유저들이 이 돈을 다 벌어다 주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소수의 최상위 유저들이 돈을 벌어다 주면 문제가 뭐냐면 신규가 유입이 안 돼요. 그렇죠. 네, 신규가 유입이 안 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NC가 만든 게임은 리니지 만드는 기업이네라는 이미지가 굳어져 버린 순간 신규 유저가 유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실적이 안 나오고 있고 올해 초반에 구조조정 해가지고 간신히 적자를 면했어요. 그러니까 비용을 줄여가지고 구조조정했었군요. 네, 굉장히 올해 많이, 초반이었습니다. 이게 NC는 그 김택진 구단주님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공동대표가 됐지만 구단주 자체는 김택진 구단주님인데 구단주님은 야구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문제는 주주들이 야구를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되게 이유가 간단해요. 야구단에 그러니까 1년에 한 200~300억 들어갔는데 지금 당장 모기업 실적이 안 나오는데 야구단에 돈 쓸 게 어딨냐고. 그래서 실제로 올 시즌 그러니까 올해 초에 NC 매각한다 안 한다 맞죠. 얘기가 한번 나왔었죠. 실제로 그룹 내에서도 논의가 오갔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일단 공식 발표상으로는 야구단이 주는 마케팅 효과가 그러니까 돈으로 안 보이는 마케팅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매각은 안 할 거다라고 해서 이제 일단 일축이 됐는데 그때 대표님이 나와서 말씀하신 것 중에 맨 마지막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NC 다이노스 야구단에 관해서는 기울이 기업도 계속해서 비용 효율성을 점검할 거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실적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야구단에 계속 고정 지출이 나가야 된다면 매각을 고려할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뉘앙스로 들리죠. 누가 살까요? 국민은행 이야기가 좀 나오긴 그렇죠. 하던데요. 예. 그때 매각설 나왔을 때 유력한 네. 후보 중 하나였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면 저희 프로야구 역사가 80년대 시작된 이후로 구단이 팔리고 구단 이름 바뀐 경우는 진짜 많았잖아요. 근데 이게 지방에서 많았나요? 수도권에서 많았나요?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롯데, 삼성, 그 그룹이 큰 것도 있겠지만 이름 한 번도 안 바뀌었죠. 광주 이제 혜태 거기는 한 번 이제 바뀌었고 뭐 한화, 빙그레 한 번 바뀌었고 근데 수도권에 가면은 수도권 지금 KT 빼고는 이름 한 번씩 다 바뀐 적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화라는 게 뭐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고 지금 창원 같은 경우에는 창원이 지금 원래 이제 마산, 창원, 진해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가 창원을 합쳐지면서 인구가 110만으로 시작을 했던 게 이제 통합 창원시. 네, 통합 창원시인데 지금 이거 인구 100만 깨지게 생겼거든요. 이 동네. 네, 지금 여기가 창원이 기본적으로 공업 도시잖아요. 근데 맞아요. 지금 저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남동이 이메일 공업 도시라고 배웠던 그 울산, 뭐 부산, 창원 이쪽이 있으면 다 안 좋아요.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너무 안 좋고 뭐 요즘 뭐 제조업조차도 다 수도권 올라와서 하잖아요. 반도체 공장 뭐 지금 보면 뭐 평택에 짓고 하지 뭐 저기 뭐 구미 이런 데 짓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동네도 너무 안 좋아. 이게 팔리려면은 그러니까 맞아요. KT도 사실 매각한다 만다 이게 좀 있지만 KT는 그래도 관심 가져줄 구단이 되게 맞아. 관심 가져줄 모그룹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창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참 물론 NC도 모그룹 저는 NC도 아까 KT 경우처럼 프론트가 상당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뒤에서 얘기 한번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뭐 그 구단 자체도 훌륭하고 야구 잘하잖아요. 근데 이게 NC가 팔려고 한다고 누가 사갈 사람이 있을까? 제값 받고 게다가 이게 기업이 안 좋은 상황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제대로 된 값어치 제대로 된 가격이 매겨져야지 팔릴 수가 있을 텐데 그럴 수는 또 있을까?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NC 야구단을 누가 산다면 그 지역 기업이 사는 게 사실 일반적인 정서잖아요. 그게 맞는데 그쵸. 사실 창원에는 어떤 대기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호남 지방이면 뭐 기아가 판다 그러면 금호도 있고 그렇죠. 네. 근데 창원은 잘 모르겠네요. 네. 맞죠. 다시 이제 모기업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 보면 그래도 한 줄기 빛은 있어요. 블레이드 앤 소울 시리즈가 해외에서 조금씩 매출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사업 다각화도 시도 중입니다. NC 소프트 하면 MMORPG의 명가죠. 그죠. 근데 요즘엔 해외 스튜디오에 투자하거나 협력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해외 스튜디오라 하면 슈팅 게임이나 약간 좀 서브컬처 쪽에서 통하는 게임도 손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유일한 캐시카우 아니죠. 리니지가 아니라 다른 뭐 블레이드 앤 소울 같은 것도 해외 국가들의 기존 게임을 하나하나 퍼블리싱하는 쪽으로 그냥 단기 순이익을 땡기는 중이죠.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 2는 중국에 그리고 리니지 2 모바일은 동남아에 퍼블리싱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신규 게임 소식도 있습니다.
RPG 게임 호연이 8월 말에 한중일 동시에 출시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고요. 28일이에요. 네. 사실 게임 산업이 게임 회사가 그냥 난이도 자체가 높은 것 같아요. 왜냐면 본질적으로 우리가 맞아. 게임을 잘 만들려면 재미라는 요소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맞아. 이 재미라는 거는 개개인마다 다 느끼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엄청 불확실성이 많고 그래서 크래프톤도 이렇게 막 이런저런 다각화를 하다가 결국에 성공을 했죠. 이제 뭐 크래프톤 웨이라는 책에서 나온 거는 전략은 언제 홈런 칠지 모른다. 그러니까 타석에 최대한 많이 들어서자. 이래서 원래 테라라는 대형 MMORPG를 만들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작은 게임들 하나하나 빠르게 만들고 빠르게 실패하는 식으로 하다가 배틀그라운드가 터진 거죠. 그래서 NC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업 다각화하는 것도 결국은 최선이라고 봐요. 네. 아니 뭔가 NC는 저도 자꾸 학부 얘기 나오는데 학부 때 NC 또 케이스 이렇게 좀 발표하고 하면서 느낀 건데 이게 그 게임이란 사업이 진짜 어렵기는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좀 사내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그 사업 개발에 대해서 일단 뭐 듣기로는 일단 택진이 형의 그 입김이 너무 세다. 사업 개발에 있어서. 그러니까 네, 그래서 개발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뭐 금방 또 사업이란 게 게임 사업이란 게 잘 안 되면 바로 접고 이런 게 또 많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리니지에만 이렇게 매달릴 수 없던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좀 안타깝긴 해요. 근데 저는 이런 재정 상황과는 별개로 이런 구단의 행하는 마케팅이라던가 그런 구단의 이미지, 브랜딩 이런 것들이 참 마음에 든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저 완전 공감합니다. 이제 SSG랑 좀 비교를 해보면 월요일 방송에서 언급했듯이 SSG는 좀 부진한 모기업 계열사를 야구단을 통해 홍보하자 이런 기조였다면 NC는 정반대예요. 좀 구단의 그래도 뛰어난 능력을 활용해서 야구단의 구석구석에서 좀 경쟁 우위를 가져가 보자. 실제로 엄청 작고 빠른 시도를 많이 하죠. 되게 스타트업처럼 야구단을 운영한다고 긍정적으로 느낀 적이 많았어요. 이번에 또 네이버 스포츠랑 직관 챌린지 협업을 했죠. 이제 앞으로 창원 자녀 경기에서 모두 다 직관 챌린지를 한다 이거였는데 사실 NC라 받아준 것 같아요. 네이버 스포츠 쪽에서 제안을 했을 때 그만큼 이제 구단 자체가 되게 젊고 색다른 시도에 거리낌이 없다라는 느낌을 항상 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이나믹 프레이싱. 그쵸. 맞아. 네, 그 경기별로 뭐 블록별로 아예 각각 다르게 맞아요. 그 하필 또 바닷가 근처에 있다 보니까 이거 보고서 이제 시가다. 우리 바닷가 근처에서 이제 야구 티켓이 시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가죠. 맞죠, 시가죠. 맞아요. 저희 좀 친숙한 표현들 하는데 이거를 NC가 한 2022년도인가 21년도인가 맞아요. 이때부터 시작했어요. 코로나 한창일 때 시작을 해서 물론 저는 좀 아쉬워요. 이게 메이저 따라한 거죠, 사실상. 메이저 그쵸. 따라했는데 메이저랑 비교하면은 저는 아직까지 이 다이나믹 프라이싱이 막 그렇게까지 효과를 크게 거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효과를 거두려면은 좀 더 지금보다는 그 가격 매기는 좀 더 과격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과격해져야 돼. 그러니까 정말 안 팔릴 것 같은 경기, 정말 뭐 비인기 팀끼리 만나고 뭐 비는 좀 비 오고 뭐 평일이고 이런 경기는 과감하게 가격을 내려서 사람들이 이참 많이 오게 만들고 뭐 누가 봐도 매진될 것 같은 경기는 가격을 확 올리고 그래야지 이제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한 보람이 있을 텐데 아직까지 그렇게 과격하게 그 가격을 산정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시도는 상당히 좀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런 시도를 할 수 있는 게 NC가 어쨌든 뭐 게임에서도 아무 IT 기업을 분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 이제 관련 인력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이나믹 프라이싱이 사실 모체가 옥션이라고 경매가 이게 약간 경제학에서 좀 출발한 그런 개념입니다. 뭐 가격 차별 이런 거 좀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그런 거를 좀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인력들이 이제 NC에 있다 보니까 이걸 시도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그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제대로 도입을 한 구단은 NC 말고 좀 없어요. 근데 이게 NC가 도입을 한 다음에 다른 구단에도 좀 변화를 줬던 게 네. 요즘 다른 구단들도 그 가격 매기는 거 있잖아요. 그 티켓 정책을 네. 약간 NC랑 비슷하게 좀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오. 대표적인 게 네. 롯데만 하더라도 올해부터 원래 롯데 주말 아니면 주중 가격만 받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그 두 개를 더 추가해서 주중 싼 가격, 주중 비싼 가격 이런 것도 추가를 하고요. 주말에도 마찬가지로 주말 싼 가격, 주말 비싼 가격 이런 식으로. 그건 차이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다이나믹 프라이싱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블록별 맞아요, 아니면 좀 맞아요. 더 세부적, 좀 더 약간 촘촘한 가격 차별이 좀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롯데 같은 경우에는 좀 낮은 단계의 가격 차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화도 비싼 시기부터 원래 주중 주말 가격만 있었던 거를 4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중 싼 가격,
그러니까 1, 2, 3, 4단계 이렇게 있는데 이제 1단계, 2단계는 주중 싼 가격, 주중 비싼 가격. 3단계, 4단계는 주중 싼 주말 싼 가격, 주말 비싼 가격 이런 식으로. 신기하다. 그러면은 뭐 이벤트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되고. 네, 그렇죠. 클래식 시리즈다 막 이러면 네, 그렇죠. 할인 나오면 더 그렇게 비싸지고 보시면 이런 됩니다.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하는 구단들은 정말 한마디로 이게 딱 척도인 것 같아요. 정말 돈 벌 생각 있는 구단들은 이걸 할 겁니다. 지금 MLB 구단들 이거 다 하고 있잖아요. 걔네들은 그 돈벌이를 해야 되는 애들이니까 야구단을 운영을 해가지고. 근데 이게 NC가 제일 여기선 제일 앞서 나가고 있고 이 가격 정책에 있어서는. 그리고 지금 롯데랑 한화가 따라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게 당장 내년부터 아마 이거 참 비슷하게 따라하는 구단들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뭐 어쨌든 지금 마침 또 야구 흥행 좀 바람 다시 불고 있고 하다 보면 어쨌든 야구단도 코로나 때 날렸던 거 이제 메꿔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 그 적강공사들 요금 엄청 좀 많이 어렵죠. 네. 그런 것처럼 야구단도 어쨌든 수익을 계속 생각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격 정책을 하고 NC가 그런 점에서 상당히 훌륭했다. 저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게 아마 경훈 씨는 엠팍을 가보셔서 아실 텐데 거기에 이제 3층에 가보면 오락실처럼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게임기들이 막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야구 보러 왔는데 뭐 우리가 막 지고 있다. 재미없다 이러면 그냥 가서 농구 막 이런 게임하고 있고 뭐 야구 공 던지기 게임도 하고 뭐 가서 뭐 펌퍼카 뭐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약간 그냥 즐기러 가는 공간? 엔터테인먼트적인 그런 공간으로 뭐 즐길 수 있는 것도 NC는 그런 걸 하고 있다. 이것도 좀 긍정적인 요인이 아닐까. 물론 이제 네. NC가 관중이 너무 없다, 너무 안 온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 말이 창원이 인구가 100만이지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산, 창원, 진해를 합쳐놓은 동네다 보니까 사실상 창원 NC 파크는 그냥 마산이 연고라고 봐도 무방해요. 구 마산 지금 마산 맞아요. 회원구, 마산 의창구 의창구가 아니지 뭐 마산 구 마산. 그쪽만 연구를 했다고 마산 보는 게 합포구. 맞아요. 아무리 뭐 창원이라고 해도 창원 도심 원도심이랑 진해 맞아요. 원도심에서 마산 가는 거 진짜 은근히 진짜 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다른 구단들이랑 비교했을 때 연고지 인구가 제일 압도적으로 적다 봐도 무방해요. 근데 그럼 사실상 정말 마산 하나만 갖고 있는 동네에서 그 정도 관중 뽑아내는 것도 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위에 삼성이 있고 네. 옆에 롯데가 있어서. 그리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 거기 안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 맞아요. 가끔 안 될 때 이제 가끔 롯데나 이제 저기 대구나 저기 형님들의 도움을 많이 온 받고. 형님들이 이제 또 채워주는 그런 도움을 많이 구조로다가. 받고 있다. 그러니까 NC도 참 프런트가 잘하긴 하는데 그 모그룹이 약간 좀 쥐어 어려워서. 짜고 있는.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모그룹의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또 보이기도 해요. 한편으로. 뭔가 하나 더 샤라웃하고 싶은 거. 네. 저는 이 NC가 각 구단마다 스쿨데이라고 그 맞아요. 지역 내 소재 중고등학교 학생들 초중고 학생들 데려와서 스쿨데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마케팅 이게 스쿨데이가 정말 정착한 구단이 NC라고 생각해요. 모든 구단 다 떠나서 NC만큼 잘 돼 있는 곳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만나는 마산 친구들, 창원 친구들은 다 물어봤거든요. 야, 너네 학교 스쿨데이 갔어 했는데 야구 관심 없는 친구들도 다 가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학교를 다 가본 거죠. 그 야구장을. 이런 거 보면서 참 NC란 구단이 맞아요. 정말 멋있는 구단이다. 뭐 이런 생각도 했고. 그거 어차피 뭐 관중 많이 안 올 거면 그냥 우리 학생들 와가지고 자리도 채워주고 응원도 해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나중에 좋아요. 커서 또 알바해서 맞아요. 또 자기가 돈 티켓비 벌어서 할 오고. 거고 유니폼 살 거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재정 문제도 있고 막 노사 문제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맞아요. 좀 잘 해결돼서 좀 같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다 떠나서 일단 게임 회사가 스포츠단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저는 좀 멋있다 생각해요. 처음에 제 9구단 창단하면서 들어갈 때 다른 8개 구단들이 뭐 어디 게임 회사가 야구를 하냐 이렇게 비판이 진짜 많긴 했어요. 그렇죠. 네, 뭐 놀리는 것 같지만 사실이었으면 특히 뭐 롯데야 뭐 당연히 자기 옆 동네에 야구장 생기는 거 좋아할 리가 없고 다른 구단들도 아이고 게임이나 만드는 회사가 뭔 야구를 하냐. 왜냐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야구단은 재벌 형님들의 맞아요. 이제 놀이터였는데 거기에 뜬금없이 게임 회사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NC가 뭐 우승도 하고 전 훌륭하게 잘 운영되는 구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그룹이 위기가 저는 이거는 장담 못 하겠어요. 그냥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만 말하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밖에는 더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잘 뭐 아무쪼록 맞아요. 작금의 위기 잘 극복하고 야구단 운영에 지금처럼 이렇게 혁신적인 모습들 계속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은
모기업은 아니지만 네이밍 및 메인 스폰서십 계약으로 히어로즈와 6년째 동행하고 있는 키움증권입니다. 일단 이 독특한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넘어가는 게 어떨까요, 경훈 씨? 제가 사실 준비를 안 하긴 했는데 네네. 그렇죠. 일단 아실 것 같아가지고. 모기업이 없는 네. 아까 이걸 사실 제가 네. 준비를 하면서 그 지인 중에서 회계사가 있어서 오. 재무제표를 딱 들고 네. 보여드렸어요.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했는데 지금 항상 키움 팬들이 생각하는 게 그거잖아요. 빨리 좀 어디 좀 팔리면 좋겠다. 맞아요. 카 땡땡 베어스 막 이런 식으로 베어스는 안 되는구나. 원할머니 히어로즈. 원할머니 히어로즈 막 이러면서. 네, 근데 이게 지금 안 팔리는 게요. 결국 지분 구조가 정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네, 그 갈등 구체적으로는 언급 굳이 할 필요 없으니까 이것도 찾아보면 뭐 다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살 기업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살 수가 없어서 그래요. 네,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저기 그 앞에 마트 가서 수박을 한 통 사고 싶어요. 저희가 수박을 살 때는 그 수박 가게를 지키고 있는 아저씨한테 돈을 주고 수박을 사면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수박을 사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아저씨한테 돈을 주려고 했더니 옆에서 갑자기 야, 나 이거 이거 싣고 온 트럭 기사인데 나한테는 돈을 왜 안 줘? 막 이러고 또 갑자기 어떤 뜬금없이 또 어떤 농부께서 튀어나오셔가지고 야, 이거 내가 키웠는데 왜 나한테 돈 안 줘? 막 이러면은 사실 그 수박을 사겠냐고요. 지금 딱 키움이 딱 그런 형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살려고 해도 돈을 누구한테 줘야 할지 뭐 모르잖아요. 또 누구한테 얼마 주고 누구한테 얼마 주고 모르기 때문에 지금 지분 정리가 안 돼가지고 지분 구조 정리가 안 돼서 이거는 한동안은 팔리기 좀 어렵다. 지금은 또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지금 계속 이제 법원 판결이 있으니까 그래서 단기간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래서 그 제가 회계사님한테 보여드렸던 것이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딱 드린 말씀이 제가 딱 그분한테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게 지분 구조 정리가 너무 구조가 너무 문제가 많다. 이게 재무제표만 봐도 딱 드러나요. 대놓고 이게 지금 뭐 홍땡땡 씨랑 무슨 뭐 갈등이 있다. 뭐 이걸 대놓고 딱 적어놓거든요. 딱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쉽지 않겠다 생각하고. 근데 물론 이제 키움 항상 상당히 좀 뭐 짠돌이 구단으로 유명하죠. 뭐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는데 그래도 계속 뭐 요즘은 포스팅이나 뭐 트레이드 등으로 자금 확보가 계속 되고 있죠. 되고 있고 마침 또 이제 야구 인기가 극적으로 증가한 만큼 뭐 단기적으로 뭐 금전적인 문제가 크게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작년 대비해서 올 시즌 고척 평균 관중이 28%가 증가를 했는데 고척 비싸잖아요. 뭐 도미라고 감안을 해도 그 1층 저기 응원석 앉으려 뭐 25,000원 주말에 뭐 그쯤 하지 않나요? 다크 네이비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다크 버건이죠. 거기는 버건이죠. 관중이 30% 가까이 증가를 했고 또 키움이 신기한 게 신규 팬 유입의 절대 다수가 돈을 많이 쓰는 이제 여성 팬분들. 맞아요. 그 방송으로만 봐도 여성 팬 비율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남자가 없어요. 고척하면. 확실히 그 고척 응원 소리 들어보면요 다른 구장에 비해서 옥타브가 맞아요. 뭐 그렇죠. 뭐 일단 여성 팬들이 진짜 많이 들어오고 여성 팬들이 돈을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 건 이것도 체감이 아니라 한국 그 프로스포츠 조사를 이제 매년 진행을 해요. 그 설문조사 진행하면은 거기서 딱 드러납니다. 남자 팬에 비해서 여성 팬분들이 돈 훨씬 많이 써요. 근데 키움의 최근 신규 팬 유입에 절대 다수도 아니고 그냥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성 팬분들이 많이 오셔서 돈도 많이 써주시고 반면 지금 또 키움이 기조가 리빌딩 기조잖아요. 뭐 성적을 내기보다는 그때는 뭐 인건비가 당분간 크게 나갈 일도 없고 그죠. 뭐 FA 굵직한 FA를 새롭게 맺을 일도 당분간 없어 보여서 뭐 잘 운영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좀 준비하면서 웃겼던 게 저희가 지금 오늘 주제가 모기업 너의 모기업은이잖아요. 너의 모기업은 궁금해. 근데 모기업이 없는 구단인데 또 이거 뭐 어쨌든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쵸.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좀 고민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긴 모기업이 없으니까 그래도 구단 재정 좀 설명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여기는 2군 경기도 돈 받는다고 하던데 두나님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 저는 사실 이틀 전에 여기 고척돔에서 퓨처스 리그가 열려가지고 원래는 사실 고양 구장에서 맞아요. 경기를 하다가 2군 친구들은 요번에만 3연전을 고척에서 열었어요. 그 고척이 비어있는 동안에. 그래서 저는 아무튼 돈을 내고 갔긴 했는데 그 전에도 찾아보니까 이게 고향 안에서도 돈을 받는데요. 티켓 값을 10,000원으로. 근데 저는 이거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2군 선수단이 진짜 지원이 안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키움이. 오히려 이렇게 관중비라도 좀 받아가지고 애들 뭐 식비라도 좀 어떻게 보탤 수 있나? 약간 이런 생각 좀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전 오히려 어느 기업이 사는 순간 키움의 색채가 좀 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뭐 지분 구조 말씀하셨지만 지분 구조는 논외로 하더라도 지금 키움의 모습이 좀 모기업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직원들이 타구단 대비 엄청 박봉이잖아요. 그럼에도 되게 주인의식 갖고 이래서 흑자가 된 상태라고 그 약간 직원들의 능력 때문에 올라온 거로 그렇게 진심으로 믿는데 근데 모기업이 생기는 순간 지금처럼 활발하게 영업 안 뛰겠죠.
우린 우리끼리 실적 안 올려도 모기업이 해줄 거니까. 음. 근데 전 구단 운영을 랜더스처럼 할 게 아니라면 진짜 뭐 기업의 홍보 수단으로 삼을 게 아니라면 키움처럼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K리그 구단들도 자생력 키운다고 한때 막 J리그 클럽들 특히 뭐 반포레 고후 이런 팀들 벤치마킹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멀리 갈 필요가 없죠. 키움이라는 좋은 모델이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한국 스포츠 시장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게 좀 말도 안 되는 기적이라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손익계산서를 좀 뜯어봤습니다. 매출액이 작년 기준이에요. 다 매출액이 640억 정도 돼요. 그래서 관중 수입이 100억 가까이 되고요. 고척돔 광고랑 자체 파트너십 수익 합쳐서 180억. 그리고 기타 수입이 360억. 기타 수입이라 하면은 이제 키움에서 지급하는 네이밍 스폰서 이제 매년 110억씩 주죠. 그리고 중개권료 그리고 김하성 포스팅 금액 일부 이제 분할 지급한 거 합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비용은 약간 선수 연봉이 또 300억 정도 되죠. 뭐 선수 연봉이 다 300억은 아닌데 거기 활동비 붙고 이런저런 매출 원가로 하면 300억이고요. 직원들 급여랑 고척돔 사용료 이것저것 합쳐서 100억. 그럼 아까 매출액이 640억이라고 했었는데 뭐 매출 원가랑 판관비 합치면 400억이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240억 정도 돼요. 실제 재무제표도 그렇고요. 올해였으면 아마 뉴미디어 중개권 수익도 분배받고 뭐 이정우 포스팅 비용도 또 분할돼서 들어오고 그래서 돈 나올 구멍은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또 키움은 언급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한국 프로야구단이 네. 계열사 다 빼고 자체 스폰서 영입하는 게 몇 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있어요? 한 시즌에 평균적으로 음. 한 10개 정도 됩니다. 10개 내외인데 키움은 40개예요. 와. 자체 파트너사가. 아이고. 그렇다고 마케팅팀 인력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에요. 한 10명 좀 안쪽? 다른 팀도 한 대여섯 명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업을 엄청 활발히 뛰긴 하는 거죠. 그래서 타 종목에서 좀 자생을 시도했던 팀들이 여러 개 있어요. 뭐 농구도 고양캐로 점퍼스 사례가 있었고 뭐 K리그에도 있고 근데 결말이 다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살펴보면 키움이 정말 대단한 거죠. 일단 서울 연구니까요. 그쪽에서 좀 도움을 많이 받았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자체적으로도 진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팀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계속 이렇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사실 뭐 엄밀히 말하면 지금 키움이라기보다 히어로즈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그렇죠. 기업 그렇죠. 이름은 서울 히어로즈니까 키움도 저는 그러니까 네이밍 스폰서인 키움도 훌륭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네이밍 스폰서긴 해도 나름 히어로즈에도 관심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이렇게 계속 스폰서도 계속 지속해서 이어가고 있고 뭐 이런저런 지원도 은근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이밍 스폰서가 다는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뭐그 벽에 다른 부분에서 지원을 하고 뭐 가령 가을 가면은 뭐 가을 표도 막 그 몇 억씩 이렇게 일괄적으로 사가지고 뭐 이게 뭐 직원들한테 뿌리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왜 그 말씀 드렸냐면 히어로즈가 사실 사건 사고가 되게 많았잖아요. 여러모로. 그렇죠. 그러면 사실 네이밍 스폰서 입장에서는 에이 나 안 해 하면서 때려치워도 사실 뭐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어쨌든 잘못한 거는 히어로즈 그 구단이 잘못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꿋꿋하게 히어로즈 지원을 아낌없이 하고 있는 키움도 좀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이밍 스폰서 110억이라는 금액이 물론 키움이 팬베이스가 큰 구단은 아니지만 전 이건 좀 저렴한 것 같아요. 우리가 SK 생각을 해보면 SK가 야구단을 판 이후로 우리 입에서 SK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오르내렸겠어요. 거의 없지 않나요? 야구 보기 전이랑 야구단 운영 전이랑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결국에 이런 스폰을 하는 건 노출 활성화고 노출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나누는 얘기나 보고 듣는 것들도 다 포함하기 때문에 110억에 키움이 야구단을 후원한다? 이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서로 잘한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 나왔던 것 중에서 이제 모그룹 의존도가 뭐 40%다. 맞아.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모그룹이 사라진다고 그 40%가 그대로 날아갈까?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야구장 가보면 가령 이제 뭐 SSG만 하더라도 가면 온 사방이 신세계고 온 사방이 다 그 SSG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모그룹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갑자기 모그룹 지원이 딱 끊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수많은 그 광고판들이 다 텅 빈 채로 남아 있을까요? 절대 아니라고 절대 보거든요. 아니죠. 다 어느 그룹이든 간에 다 그런 다 어떤 다른 기업들이 다 광고를 달아줘 가지고 물론 그 가령 뭐 모그룹 의존도가 뭐 원래 40%였다면 그 40%를 100% 메꿀 수는 없겠지만 얼추 생각보다 꽤 많은 비율을 메꿀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키움식으로 마케팅에 힘을 좀 더 쓴다면.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 항상 이제 뭐 프로야구 비판할 때 뭐 모그룹 의존도 너무 높다 하지만은 그게 구단들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모그룹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어서 뭔가 좀 뭐 저기 랜더스 프런트 입장에서는 뭐 좀 더 다양한
그런 광고주들을 끌어모으고 싶어도 예를 들어 신세계랑 관련 없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위에 무그룹에서 얘기하면은 본인들이 하고 싶어도 혹은 좋은 기회가 있더라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랜더스가 좀 특이한 경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키움이 사실 모기업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악에 받쳐서 영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의지 차이가 확실히 나잖아요. 그런 모기업이 확실히 있는 구단이랑 아닌 비빌 구단이랑. 언덕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중계권료나 관중 수입이 뭐 많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구단 재정에 엄청 큰 보탬이 되는 건 아니에요. 뭐 메이저리그 수준처럼. 그래서 자체 영업이랑 스폰서십이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에 이 인력이 많이 없죠. 애초에 스포츠 구단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다 마케터로만 가려고 하지 뭐 사업 개발, 뭐 스폰서십 누가 해 이런 입장이고 관련된 대외 활동도 많이 없고 그래서 키움이 최대한 관련 전문가들 끌어모아서 열심히 하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그 고척돔은 좀 일종의 족쇄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서울 연고긴 하지만은 고척돔이 이렇게 지금 보면 그 사용료도 되게 비싸고 그리고 애초에 고척돔은 애초에 기본적으로 프로야구를 열기 위해서 만들어진 구장이 아니잖아요. 원래 이제 동대문 지금 DDP 있는 동대문 야구장 그 아마야구 성지였던 거기 때려 부수면서 이제 아마야구 대체구장으로 지어주기로 했던 게 원래 이제 초기 고척돔의 건설 목적이었는데 이게 어쩌지 어그러지고 하다 보니까 반강제로 원래 목동에서 살고 있던 히어로즈가 고척돔에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고척이 좀 저는 어쩌면 족쇄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고척 다들 가보셨겠지만 좀 야구 보기에 환경이 딱 좋진 않죠. 물론 시설이 깔끔하긴 하지만 이게 사실 2016년에 완공된 구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10년도 안 된 구장인데 관련 환경이 사실 그 10년 전에 지은 구장이라고 생각하기 좀 무리가 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움이 이렇게 보면은 저희 관중 수입도 잘 내고 있고 아마 올해는 아까 30% 정도 관중 늘었다고 하니까 더 늘겠죠. 뭐 그런 족쇄를 안고도 참 잘 하고 있다,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고척돔 그 뭐죠? 대관 비용이 비싸다고 하셨는데 제가 어제 본 손익계산서에서는 18억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안 비싼 거죠. 근데 사실 야구단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 믿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빠진 것도 많고. 네, 빠진 것도 많고 그리고 특히 키움은 기본적인 IFRS 회계 원칙도 잘 안 지켜요. 그래서 맨날 한정 의견 받고. 한정 의견 맞죠? 네. 아마 웃기다. 회계사님들 보면서 좀 이상한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키움은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은 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키움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아니 이거 얘기를 들으면서 그 네이밍 스폰서십 그게 110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유한타증권 쓸 바에는 키움증권 쓴다. 약간 이렇게 그쵸? 생각이 드는 거 보면은 되게 싼 값이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또 과거에 넥센 타이어가 효과를 많이 보고 떠났죠. 그렇죠. 그렇죠. 키움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구단이랑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오늘 방송은 그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월요일 방송에 이어서 KBO 야구팀들의 모기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야구 보면서 야구 외적인 요인으로 스트레스 받으면 되게 불안하고 그렇잖아요. 최대한 모기업 사정으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우리 KBO 열팀 팬들에게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두나 PD님과 경훈씨, 정현씨 그리고 훈이씨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진행자 소혜린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Ooh, don't we look good together? There's a reason why they watch all night long. Yeah, I know we'll turn heads forever. So tonight I'm gonna show you all. When I walk with you, I watch the whole room change. Baby, that's what you do. No, my baby don't play. Blame it on my confidence. So blame it on your measurements. Shut the shit down on sight. That's right. We got hit.
Tonight